2023년을 기다리는 2022년 말의 끝자락인데요. 경제에 대한 생각은 기대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시장은 과연 얼마나 반응을 했는가, 시장 전략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이제 긴축 우려가 사실 제일 컸었는데요. 네. 제롬 파월이 또 속도 조절 얘기해주면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한 일주어간 다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막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 왜 그런 걸까요? 뭐 계기가 좀 있었나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이 오히려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난 10월 달보다도 11월 달에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뭐 생각보다 좋은 건 좋은 건데 뭐 이러다가는 더 그 미국의 어떤 긴축 사이클이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하나 좀 컸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 입장,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바닥 대비 주가가 미국계 같은 경우는 한 12%,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이게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기업들 실적을 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11배가 넘어갔는데요. 보통 저희가 뭐 9배면 좀 싸고 10배면 평균이고 11배면 좀 비싸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11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기업들의 어닝이 좀 더 나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과 함께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11월에 나타났던 그 단기적인 랠리, 이 약세장 속의 상승, 소위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여러 이유로 침체에 대한 우려나 밸류에이션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가능성들로. 그렇지만 최근에 자료들을 이제 허이사님 쓴 자료들을 보면 뭐 위로도 제한이 돼 있지만 급락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보셨는데 제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지난번처럼 또 뭐 2100 뭐 또 앞자리가 바뀌는 뭐 1900짜리 이렇게 내년에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인데 그렇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자체가 금리 인하까지는 지금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업사이드, 주가가 어떤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경기가 되게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주식시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역시 인플레와 금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나빠졌지만 어쨌든 최근에 올해 S&P 500이 20% 가까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빠진 것은 사실 실적보다는 사실 PER,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도 약간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하락은 더 이상 크지 않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하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뭐 지금은 사실 위도 아래도 약간 좀 갇혀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해서가 아니라요. 확실히 저도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허재환 이사님 자료를 통해서나 이전처럼 급락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래도 왜 그럴까 정말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대면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수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내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쉽게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지는 다음 논이지만 적어도 이제 피크아웃 국면에 왔다. 더 이상 치고 가지는 않는다. 그 핵심 요인이 사라져 간다면 저점으로 밀고 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셔서 동감을 하고요. 당장 조금 더 시야를 좁혀보면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이벤트 2개가 아마 올해 12월에 남은 핵심 변수, 그 다음에 연말장 연초장을 가름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FMC. 12월 FOMC인데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시각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올해 그 저희 주식 시장을 보면 네. 좀 빠져가지고 약간 싸다 해가지고 올라가면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FOMC에서 좀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또 네. 한번 푹 떨어지고 했던 흐름들이 올 여름에도 나왔고 지난 그 9월달, 10월달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사실 경계감이나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 우세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연준은 12월부터는 긴축의 속도를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은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유가도 지금 뭐 이미 WTI 기준으로는 7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더 높아지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번에 미국의 CPI 발표와 12월 FOMC 회의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악재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네. 지난 그 7, 8월과 10월, 11월에는 굉장히 큰 악재였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제롬 파월이 다시 매파적으로 변할 거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폭은 거의 이제 0.5 그러니까 50bp로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제롬 파월이 또 좀 강하게 얘기할까봐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은 이제 75bp에서 50bp로 조금 둔화가 예. 되지만 내년 1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금리 긴축의 사이클이 이제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더 강조할까봐 네. 그것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소위 터미널 레이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종 연준 미국 기준금리의 어떤 최종 그 금리 수준이 약간 지금 점을 위쪽으로 찍을 가능성이 네. 있다. 예.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찍으면서 네.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FOMC 지금 미리 항상 그 기대도 선반영하고 우려도 미리 땡겨 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부담들은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또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올해 여름 지나서부터는 늘 미국의 물가 발표될 때, 그다음에 FOMC가 그 전후로가 늘 변곡점이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10월 CPI 빼놓고는요, 그죠? 10월 CPI가 서프라이즈로 좀 생각보다 좋게 네.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던 것 말고는 계속 눌렀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금요일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변수 때문에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전망들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뭐 월가의 주요 CEO들이 뭐 큰 게 온다 조심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SC라 그러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뭐 전망을 내놨는데 어쨌든 이목을 끌려고 하는지 뭐 세게 얘기들을 했네요. 재료들을 보면 비트코인은 내년에 70% 폭락하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200bp, 그러니까 2%죠? 네. 금리 내리고 유가는 $40까지 추락하고 뭐 여러 변수 가운데 일단 금리를 내년 상반기에 내린다. 그것도 200bp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그 침체가 예. 예전만큼 세게 나오면 네. 여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 침체 때 미국의 연준은 늘 한 200bp에서 300bp 정도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네. 그동안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특히 침체 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 폭들을 보면은 네. 대체로 보면 200bp에서 300bp를 내렸었고, 아니, 기저적으로는 그 정도 내릴 수도 있고 이번에 올린 것도 많은데 그게 이제 SC에서 내년 이제 상반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탠다드 차트스의 그 어떤 가정은 네. 뭐 최근에 올라간 어떤 금리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라든가 이런 미국 경기의 침체가 생각보다 세게 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금리 처음에
제롬 파월이 연준이 이제 사실 실기했다. 인플레이션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실기에서 영향이 컸는데 급하게 올렸는데 또 내년에 급하게 내린다면 금리 내리는 건 좋지만 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 같은데 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또 당면한 과제는 금리 인상의 그 속도와 강도, 언제쯤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 종착점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SC 스탠다드 차트하고도 조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식진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미국의 긴축의 강도, 그다음에 어떤 기간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는 저도 이제 1분기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소위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한 20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은 뭐 위에서 뭐라고 안 하면 세게 하는 거죠. 그럼 맞으면 그죠?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대부분 뭐 주류들은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높게 본다는 거는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12월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50 내년에 2, 3월에 뭐 25 하면 5.0이잖아요. 네. 근데 빅스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 5.25. 네. 5.0보다는 5.0 약간 이상해서 5.25 이 정도까지 그럼 보시는 견해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빅스텝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25bp씩 세 내년 번, 4월까지 세 번 올리거나. 네, 올리거나 할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은 또 이제 물가가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가 관건인데요. 뭐 유가나 이런 건 좀 잡혔고 서비스 쪽이 이제 계속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러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네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중국의 경기가 또 너무 빨리 좋아지면 네.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게 되면 지금 올해 이제 미국 물가 상승을 좀 야기시켰던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은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물가는 주로 이제 공산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나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가 이제 수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유가가 조금 뭐 올라가고 공산품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워낙 기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고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품 쪽에서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저는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자체가 글로벌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이제 어떤 게 크냐죠, 그죠? 꽁꽁 걸어 잠그고, 네. 그러면서 물가 영향 안 주는 게 좋으냐, 그죠? 네. 물가가 자극이 일부 되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리오프닝 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뭐 후자일 거고요. 예,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어쨌든 지금의 화두는 긴축에서 경기 침체이고 저희 오늘 주제도 그걸로 잡았기 때문에요. 다가올 경기 침체 양상이 어떨 거냐고를 조금 더 여쭤볼 텐데요. 뭐 지금 장단기 금리는 역전돼서 뭐 폭도 지금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이제 오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강도와 시기가 한편에서는 센 놈이 온다, 큰 게 온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마일드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세요, 이사님? 저는 마일드할 거다라는 네. 견해 쪽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구분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은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금리나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보다는 조금 더 좋았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 저성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돈의 힘으로 그렇죠. 네. 예. 돈의 힘과 유동성의 힘이 음. 훨씬 더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릴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오히려 금융시장은 조금 불안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 쪽은 그렇게까지는 불안하지 않은 국면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물가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명목 성장률 자체는 사실 그 아주 저성장 저금리 침체보다는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물 경제가 대단한 침체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오히려 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즉 경기 사이클이 예전만큼 좀 보다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되게 짧아지긴 하지만 대신에 그 사이에 날 수 있는 금융의 불균형, 그다음에 버블 발생의 여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줄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이나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좀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에 어떤 여전히 이제 긴축이나 인플레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의 흐름은 뭐 물가나 금리나 긴축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의 흐름은 뭐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까요? 이렇게 제가 다른 분들에게 방송하니까 여러분 여쭤보면 나라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위기급의 침체는 아닐 걸로 하고 뭐 유로존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또 하시던데 그런데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럼 강할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다. 허재환 이사님도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내년에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자료를 쓰셨는데요. 왜 그런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곳은 어디가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쪽은 대체로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좋아진다라고 해서 대단한 우상향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보통 미국 시장이 너무 셀 때 그리고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할 때는 사실 돈이 다 미국으로만 가게 되면서 네. 미국만 좋아지는 세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엄청 강했지만 미국 시장도 사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달러 강세를 생각을 하면 사실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훨씬 이익이 좀 더 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년은 사실 미국 시장의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말은 이제 강달러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신가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좀 지켜질 수 있는 쪽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보다는 뭐 유럽이나 일본,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올해는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네. 내년에는 오히려 동북아 쪽, 뭐 한국, 대만, 뭐 저는 중국을 아주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중국 본토 이런 시장이 동남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유럽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우리도 만만치 수출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울 걸로 보셨는데 이사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맨날 시간이 쫓겨서 뭐 당면한 뉴스, 당면한 질문하기 바쁜데 오늘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몇 가지 뭐 여러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처럼 그 인사이트를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전략가들은 사실 팩트나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지만 허 이사님은 주로 뭐 이렇게 리서치하는 시간 말고는 주로 뭐 하세요? 뭐 역사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 투자의 그 아이디어를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저도 이제 주로 영화 드라마 많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책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끔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네.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되게 뚜렷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가.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뭐 법률가라든가 이제 뭐 재벌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어떤 부익부 빈익빈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해소를 염원하는 시각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 자산 가격, 특히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아주 좋아지기는 되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4, 5년 동안 그 소득 계층 중에서 그런 자산을 많이 샀던 계층들이 바로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히려 소득 하위에 계신 분들은 가계 수지, 그러니까 소득에서 지출을 뺀 지표들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이 없고 네,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중산층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괴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다. 저도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래서 제목 자체가 조금 약간 저거에서 안 보다가 요즘 보니까 재밌던데요. 남성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역사적인 팩트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예. 자, 그럼 이제 뒷파트는 앞으로 경기 침체 얘기를 좀 깊게 했고요. 우리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우리 또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전략적으로 가겠는데 먼저 그럼 내년에 우리 시장의 큰 그림들은 지금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시각이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코스피를 한 2,300에서 2,700 정도 레인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보고 되게 낙관적으로 보신다라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이제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네. 내년 특히 이제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는 한 번 더 시장이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시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체말로 좀 쩔어 있는 거죠, 다들. 마음이 아직. 근데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아래 모두 사실은 좀 많이 막혀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내년도도 역시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침체라는 거를 반영을 하고 또 이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변동성은 좀 꽤 클 텐데 대신에 이제 지수 레인지는 사실 아주 드라마틱한 레인지는 아닌 상황에서 시장은 아주 변동성이 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왜냐하면 이제 하단이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잡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단 플레이가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밀리고 심리가 굉장히 막 불안해지고 또 뭐 더 밀고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사실 좀 사도 되겠는데, 그죠? 말씀하신 그 네, 거라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수를 전망을 할 때 이제 올해 연간의 그 코스피 영업이익하고 보통 연간의 그 일평균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은 되게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뭐 PER의 상승, PER의 하락을 많은 전략가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잘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레벨업 될 때 시장이 한번 레벨업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을 때 안 좋아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도 기업들의 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이익 감소는 아니지만 완만한 이익 감소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주가는 그래도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고 오히려 약간 싼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코스피 일평균 기준으로 2,400에서 2,500 밑에서는 사실은 좀 싸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고 오히려 2,500에서 2,600을 넘어서 2,700 정도 가게 되면 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이제 지점 쪽에 가면 내년에는 그냥 적립식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적립식이라고 하는 건 뭐 펀드도 있고 주식도 적립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몇 번 사 모으는, 그렇죠? 예. 그 주도주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 지금 이제 해야 돼서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하게 이제 사실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뭐 팡이나 뭐 또
뭐 메가나 이런 쪽으로 마가나 이런 식으로 불렸던 어떤 기술 성장주 플랫폼의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플랫폼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었나요? 좀 이미 이제 가격에서 그럴 신호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게 해서 저도 뭐 빵류의 기업들이 다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만큼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잠깐 지금 그림에서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미국 그 주요 ETF들, 주요 테마 ETF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ETF는 역시 원유가스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업종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솔라, 그 다음이 이제 인플레 국면에서 강한 산업들을 모아놓은 뭐 인플레이션 베네피셜이라는 ETF, 그 다음이 이제 우라늄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미국 주식이 뭐 20% 가까이 빠지는 과정, 나스닥은 30% 이상 빠지는 과정에서도 주로 이제 에너지,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건데요. 보통 남들이 되게 안 좋을 때 뭔가 오르는 업종들, 특히 그것도 아주 경기 방어적이지 않은 산업들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은 뭐 그 다음에 그 차기 주도주가 될 확률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너지나 친환경이 반드시 이번에 주도주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처럼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안 좋을 때 나름대로 스윙률을 잘 지켰던 산업에서 차기 주도주가 될 산업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빵류의 주식들을 굳이 이제 좀 뭐 썩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보통 그 지난 10년 단위로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을 이렇게 비교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주가가 아주 고성장을 하고 빨리 올라가게 되면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땡겨 5년, 쓴 거죠. 10년 기대를 빨리 땡겨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5년, 10년은 사실은 주가가 못 가거나 네. 안 가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는 성장주라고 해서 빵류의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기업들은 이제 이익이 나는 만큼 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에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성장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그러면 뭐 이분법적인 산업으로는 뭐 가치주, 전통 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섹터를 구체화해서 에너지, 그다음에 네. 친환경 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어떤 내용은 결국 지난 5년, 10년 동안에는 워낙 저금리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되게 크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조회수라든가 뭐 그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의 어떤 급증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인정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5년, 10년의 세상은 생각보다 물가도 높고 비용도 높고 임금도 높고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매출이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용 통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인건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재료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산업은 주로 이제 로봇이나 뭐 자동화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통제랑 관련된 것들이 바로 원재료인데요. 네. 주로 이제 에너지나 소재 산업들이 이런 원재료를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친환경과 같은 산업들도 예전보다는 효율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이 그 다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이상 차기의 어떤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그 성장 가치라는 예. 컨셉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가치주라고 생각했었던 산업들에서 다음에 어떤 성장이나 혁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은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또 좀 다르긴 합니다. 산업의 구조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내년에 좀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그 섹터들은 어디일까요? 말씀드렸던 그 비슷한가요? 지금 에너지 말씀하신 효율과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류의 산업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의외로 현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인플레 국면 생각보다 비용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소재나 산업재, 예를 들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셀보다는 소재 산업재, 일관 말씀하신 원료를 제대로 구해올 수 있는 일관 체제를 가진 이런 라인들. 네. 네. 2차 전지 내년에 좋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주가가 좀 비싸져 있는 편이라서 저는 조금 올해 굉장히 좀 강했던 업종 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 그다음 초에는 약간 또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질 때 다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을 보면서 큰 그림들을 오늘 그려봤습니다. 딥사이트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